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5번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식 다 외워야 되겠죠. 문제집, 즉 문제도 많이 풀어볼수록 유리하죠. 또 난이도가 높은 사고력 문제, 심화 문제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이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뭐라고 생각하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걸 택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분수의 사칙 연산을 가장 싫어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불행하게도 이거는 두 번째로 어려운 거고 1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뭐겠습니까? 분수의 사칙 계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식이 너무 많다. 방법이 다 따로따로 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나 분수의 사칙 계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연산 부분을 먼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산 교재들이 시중에 많죠. 이런 교재들을 보셨을 겁니다. 연산 공부는 왜 할까? 연산 공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산 공부할 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속도에 있습니다. 속도. 빨리 하라. 그리고 또 많이 하라. 그러나 연산은 그 반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겪으면 아이들이 연산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빨리 요구하면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서 그냥 결과, 공식만 암기하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암기가 유발되는 이런 문제가 연산에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연산을 결코 잘할 수 없을 뿐더러 학년이 올라가면 그 방법을 다 까먹어서 실수가 거듭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 당시는 맞았지만 1년만 지나도 그 방법을 학생들이 까먹기 때문에 장기 기억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산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자, 한번 우리가 연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연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옵니다. 4학년. 자, 분모가 같죠?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4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 계산을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분모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다를 때 어떻게 하죠? 예, 분모를 똑같이 6으로 통분한다 그러죠. 네,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분수를 곱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분수의 곱셈을 아직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다면은 그 학생은 아마도 분모를 건드리지 않고 5분의 6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분의 6이 됩니다. 아마 이 계산이 학생들로서는 성장할 때 처음으로 분모를 건드리는 그런 첫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덧셈이나 뺄셈만 배울 때는 분모를 같게 만든 다음에 절대로 분모를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학생들은 또 하나의 공식을 배웁니다. 5학년 2학기에 또다시 학생이 연산학습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분수를 덧셈을 하게 됩니다. 학생은 분모를 건드린 경험을 했어요. 곱셈할 때. 그 경험이 이 계산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 12분의 5라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분모를 계산하지 않은 1학기 때는 그냥 무사히 잘 맞았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나 이제 2학기 때 다시 분수의 덧셈을 배운 지 오래됐을 때 이 학생은 분모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모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분모를 더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분수의 덧셈을 할 때 왜 분모가 바뀌면 안 되는가? 분모를 건드리지 않는가? 그 공식에 대한 이유, 즉 개념이 있게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분수를 더할 때마다 그 개념이 연결됐으면 학생은 모든 분수를 더할 때마다 이제 분모를 더하지 않게 되는데 이 개념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개념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실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연산 문제도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유를 말하게 돼 있고 그 이유가 개념인 것이기 때문에 연산도 답만 요구하면은 개념이 연결이 안 돼서 그 학생이 연산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이제 비례식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에 어떤 부모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이 비례식의 성질을 배웠다. 자, 그런데 교과서가 딱 이렇게만 설명하고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즉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수학은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예를 들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 모든 수학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납득을 해야 됩니다. 즉 설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은 사실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납득을 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것이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암기, 즉 억지로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기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초등에서도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비례식이 뭔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비례식이 교과서에 쓰고 있습니다.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식을 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낸 식이다. 그럼 또 비율이란 개념이 또 나왔습니다. 비율이 뭔가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비율은 비에서 뒤에 있는 기준량에 대한 앞에 있는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 한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이렇게 근거를 찾아가면 왜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은 그 과거에 있던 개념들과 오늘 배우는 비례식의 성질이 연결될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런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을 세우면 3개에 6,000원이니까 3대 6,000. 그 다음에 등호가 있고 그러면 27대 네모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례식을 쓰고 나면 한국 학생들은 무조건 그 다음에 비례식의 성질, 즉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3 곱하기 네모는 6,000 곱하기 27. 자, 곱하면 얼마입니까? 162만 2천원입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이 3 곱하기 네모니까 3으로 나누면은 5만 4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곱하기를 큰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나누기까지 합니다. 사실 비례식을 잘 보면 3하고 27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9배를 한 거죠. 9배. 그럼 마찬가지 뒤에 있는 뒤항에 6,000도 9배 하면 되는 겁니다. 6, 9, 54. 똑같이 5만 4천원 나왔죠.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을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비의 성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문제를 그냥 공식만으로 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우리가 개념으로 연결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은 실수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또 문제를 푸는 다양한 방법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개념이 연결되면 어떤 특정한 방법을 혹시라도 까먹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다양한 길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못 풀 문제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 공부를 할 때, 특히 문제를 풀 때 그냥 공식만 적용하는 이런 학습 습관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